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1950년 6월 28일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인도교 폭파 사건은 적이 아닌 아군에 의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전쟁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그 책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희생됐고 사건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두고 말 그대로 진영끼리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전시 상황에서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었던 사실이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을 적에게 뺏기는 바람에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기록되거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 증언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각 진영에서는 서로 자기네 관점에 유리한 증언만 취사 선택해서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인 800명, 심지어 1000명이 학살됐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는가 하면 희생자는 77명이고 이들은 모두 경찰들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서로 유리한 증언들만 조합해서 만든 사실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대에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증언과 현장 지형 지물을 토대로 인도교 폭파 사건 실체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슈 가운데 두 가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책임론.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승만을 매도하려는 쪽에서 억지로 만든 주장에 불과합니다. 둘째, 조기 폭파론. 당시 서울 시내 전황을 검토하면 이때 다리를 폭파하지 않았어도 북한군 남진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폭파 작전이 옳았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는 군사 영역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인도교 어느 부분이 폭파됐는가? 이는 기존의 좌파, 우파 양쪽 모두 잘못 알고 있는 대전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4년 출간된 국민은 적이 아니다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좌우파 주장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가? 폭파로 무너져 내린 두 상판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그 사람들 가운데 민간인은 얼마나 됐는가? 이거는 발파 전 민간인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인원이 많으면 좌파들 주장처럼 민간인 학살 사건이 됩니다. 소수라면 그런 명칭은 붙일 수 없습니다. 이상 세 가지 쟁점은 사실 사건 당시에 검증됐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전 초기 서울을 빼앗긴 상황에서 검증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영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 심화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낼 시기가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인도교에서 폭파된 상판은 중지도, 그러니까 노들섬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상판입니다. 용산 쪽 상판들이 아닙니다. 교량 두 개로 구성되는 한강 인도교 가운데 용산과 중지도를 잇는 첫 번째 다리부터 중지도를 지나 폭파된 남쪽 상판 직전까지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둘째, 폭파된 두 상판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상판이 차량과 인파로 꽉 차 있었다고 가정하면 국방부 공식 통계인 500에서 800명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현실과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는 최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숫자에 민간인은 포함되어 있었는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보다 훨씬 큽니다. 민간인 통행을 완벽하게 막을 정도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은 군과 경찰이 절대 다수며 민간인 희생자는 통제를 뚫고 진입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많은 군경 병력과
소수 민간인이 희생된 군사작전으로 규정합니다.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듯이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명칭은 틀렸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은 적이 아니다라는 이 책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팀장으로 일했던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 신기철 씨가 2014년 쓴 책입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온 이분은 이 책에 인도교 폭파 사건 희생자는 경찰 77명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진과 도면, 출처를 밝힌 분석으로 경찰 77명 희생을 주장하니까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고 지금도 민간인 희생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양하는 사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 많은 오류가 드러납니다. 오류도 보통 오류가 아니라 일책 72페이지에는 당시 국방부 사진반장인 임인식 대위가 촬영한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신 소장은 폭파 직전 두 개의 경인철교 사이의 부교로 피난민들이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앵글의 사진이 인천 1950이라는 책 12페이지에 나옵니다. 미 해병대 자료라고 실려있는 이 사진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책 모두 폭파 직전이라는 의미로 사진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신 소장 책 사진을 확대해 보면 오른쪽 철교 끝 트러스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 1950 책 속 사진을 확대해 보면 이번에는 왼쪽 철교 끝 트러스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책들은 1950년 7월 초, 그러니까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대한민국 국방부 공병대가 폭파하고 난 뒤에 그해 7월 미 공군 폭격에 의해 철교가 추가로 파괴된 이후의 장면입니다. 제가 원본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지만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 사진은 미국 기록보존소 나라에 보존된 사진입니다. 앞서 보신 사진들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기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듯 철교 남단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민식이 쓴 종군일기에 따르면 이민식은 6월 28일 새벽 용산 쪽에 도착해 인도교 폭파 장면을 목격한 뒤 피난민들과 함께 강변에 있는 나룻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합니다. 이후에 이민식이 용산 쪽 서울로 돌아와 부교를 타고 남쪽으로 도강 중인 피난민들을 촬영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민식이 한강 북쪽으로 복귀한 시점은 서울 수복 이후로 추정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신기철 소장은 이 사진을 근거로 통제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 민간인이 부교를 만들어 건넜다고 추정합니다. 촬영 시기가 다르니까 신 소장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신 소장은 국군이 한강 인도교 북쪽 두 번째 상판을 폭파했다고 주장합니다. 신 소장은 서울 수복대 복구로 생각한다면 남쪽 가까운 곳에 폭약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63페이지에는 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결정적인 사실관계 오류입니다. 폭파된 상판은 인도교 북쪽 상판이 아닙니다. 책 바로 다음 페이지에 미 공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이 나옵니다. 7월 공습 때 미군이 철교와 인도교를 폭격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 위편에 타원형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게 중지도, 지금의 노들섬입니다. 중지도 위쪽으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가 한강 인도교 북쪽 부분입니다. 중지도 아래쪽에 끊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남쪽 노량진으로 가는 아치교 상판입니다. 나라에 있는 사진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연속 촬영 사진에는 모두 중지도 남쪽을 집중 포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도면에서 맨 오른쪽 인도교는 절단된 부분 위쪽으로 중지도를 그리고 그 위에 용산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교량을 그려야 사실과 맞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철교든 인도교든 한강 북쪽은 백사장 위로 교량이 이어집니다. 그 백사장 남쪽에 중지도가 있고 그 북쪽으로 인도교 북쪽 부분이 보입니다. 이 지형지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980년대 한강 준설 공사로 저 백사장 지역이 수심이 깊어져서
지금 한강 모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남북 방향과 폭파 부위라는 근본적 전제를 잘못 설정하면서 이후 이 책을 토대로 한 모든 설명들이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인 것처럼 검증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민식 사진, 미 해병대 사진, 그리고 신기철 소장의 잘못된 설명은 인도계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방해 요소입니다. 신기철 소장은 이 분석을 근거로 희생된 사람은 경찰 77명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숫자를 인용한 책은 국방부가 1974년에 펴낸 한국 전쟁사 1권입니다. 이 숫자는 명단이 파악된 희생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인도계 보라색 상판 오른쪽 끝에서 발생한 희생자들 가운데 동료들에 의해 명단이 파악된 사람들 숫자가 77명입니다. 저 보라색 그리고 저 남쪽이 떨어져 내린 녹색 상판에도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있었습니다. 신 수장은 명단이 파악된 이 경찰 숫자만 희생자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외국 기자들은 물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쟁점은 민간인이 얼마나 몰려 있었고 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됐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인도계 통행은 군경이 우선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민간인 통제는 총기에 의한 강제 통제와 명분을 내세운 설득 양쪽으로 실시됐습니다. 한국 전쟁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본 작전국 교육과장 이치엽 대령 증언입니다. 미국 군사고문단과 함께 있던 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권총을 빼들고 나룻배를 향해 위협 사격을 했다. 비로소 뱃사공이 이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배가 이쪽으로 도착하자마자 민간인들이 와하고 몰려왔다. 그래서 이들 주력 부대를 먼저 구출해내야만 차기 작전에 승리할 수 있다고 누누이 설명하면서 민간인들을 겨우 제치고 고문단 요원들만을 태워 나르기 시작했다. 라는 설득으로 민간인의 우선에 군 병력을 강남쪽으로 먼저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설득과 협박은 인원이 소규모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도교처럼 폭이 20m가 넘는 큰 다리, 그것도 용산 쪽 입구가 넓은 도로에 운집한 민간인들을 나룻배 타려는 민간인들처럼 통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에는 장창국, 정혁래라는 두 장교가 중지도에서 헌병과 공병대 제지를 받고 도광이 무산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육군본부에서 인도계 폭발을 연기하라는 명령을 뒤늦게 받고 인도계에 도착한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파 작전이 개시되고 통제가 시작돼 명령 전달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정훈 장교였던 이창록 대위는 1982년 이 국방부 한국전쟁사 서술을 토대로 중지도 파출소 앞까지 달려온 두 장교는 헌병들에 의해 아주 강경하게 제지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장교 육성 증언은 다릅니다. 이 국방부 한국전쟁사에 실려있는 장창국 대령 육성 증언입니다. 물 밀듯 밀려나가는 피란 대열 때문에 한강 인도교 어구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서 하차후 도보로 몇 발자국 걷자마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한강교가 폭파되고 말았다. 동행했던 정내역 중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교 폭발을 연기시키려고 차량의 물결을 헤치고 겨우 북한강 파출소 앞에 이르렀을 때 폭발을 당했어요. 얼굴에 뜨거운 열기를 느낄 정도의 거리였지요. 바로 그 중지도 파출소까지 진입했던 정훈 장교 이창록 대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비통한 순간 나는 분명히 중지도에 있었다. 고 이원등 상사의 동상이 솟아있는 바로 앞이었다. 앞 뒤에는 수많은 차량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므로 폭파 사건을 지켜본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중지도를 지나 아치교에 진입해 있던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 프랭크 기브니는
1950년 7월 10일자 타임즈에 이렇게 썼습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시 15분 전화벨이 울렸다. 용산 미 군사고문단 빌딩에서 다리로 가는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았다. 군인들은 퇴각 중에서도 군가를 불렀다. 헌병 안내에 따라 자동차들은 엄격하게 줄을 지켰다. 군사 행진 라인 바깥쪽 짐을 머리에 인 여자들과 지게에 가재 도구를 짊어진 남자들, 그 수천 명의 피난민들 많은 무들서 속에 있었다. 다리에 도착할 때까지 차량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런데 다리 앞에서 속도가 느려지더니 멈춰버렸다. 우리가 다리를 거의 절반쯤 건넜을 때 우리 지프는 군인들로 가득 찬 6곱하기6 대형 트럭과 뒤쪽 다른 지프들 사이에 꽉 끼어버렸다. 우리는 지프에서 내려서 교통이 지체된 원인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다리 위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민간인들로 인해 불가능했다. 현재 용산공원 안에 있는 미 군사고문단 사무실에서 인도교 북쪽까지 신속하게 달려왔답니다. 교통체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 중간까지 가는 길에 자기들이 통제를 받았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자로서 통행을 통제당했다면 전시 통제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제외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군 검찰에서 증인신문을 받았던 헌병 대위 김순구는 6월 28일 2시 5분경 서울 종로를 지프차로 출발해 다리를 건넜다고까지 증언합니다. 그런데 다리 입구에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사라지고 인도에 있던 민간인들이 군 병력이 이용하던 차료로 몰려듭니다. 1940년 지도를 보면 이 인도교 입구에서 한강 제방도로가 만납니다. 제방에 있던 피난민들이 군 병력과 섞여서 인도교 북쪽으로 진입했고 그 결과 중지도에는 인파가 가득했으며 중지도를 지나 외신 기자들이 있던 지프차 앞에도 사람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중지도 파출소를 지나 상판에 진입했을 무렵에 정훈장교 이창록 대위가 파출소에 도착했고 대위는 헌병대 통제에 의해서 진입을 차단당합니다. 통제는 외국 기자들을 비롯한 마지막 진입 행렬을 끝으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창록 대위는 폭파 장면을 목격하죠. 그 시각을 이창록 대위는 2시 30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최종 발파 명령을 내린 공병감 최창식 대령은 작업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구간 양단에 경계병을 배치 등으로 차단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리로 진입하는 민간인은 대폭 줄었으리라 추정됩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통제는 발파 직전에 가동됐습니다. 또 민간인에게는 발파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선을 넘어서 진입한 민간인이 발생했습니다. 상판에 갇힌 외국 기자 기분이가 다리 위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민간인들로 인해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민간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후에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명이 죽었고 민간인이 대량 희생됐으니 학살극이라는 주장이나 민간인 희생자는 없었다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00명에서 800명 사망이라는 국방부 공식 통계도 국방부가 정밀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라 당시 미국 군사고문단 장교들 추산을 인용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경찰관 77명만 그 이름과 숫자가 확정됐을 뿐 이 77명 이외 사망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방부 또한 서울 전투에서 죽은 장병 통계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전몰 장병이라는 명단을 따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국군 희생자 숫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무너져 내린 인도교에서 두 상판입니다. 노량진 쪽 상판은 침몰했고 중지도 쪽 상판은 기울었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이 중지도 쪽 상판 왼쪽, 그러니까 중지도에서 첫 번째 상판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앞에 있던 트럭에 수십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죽었으리라고 추정했습니다. 노량진 쪽에서 폭발 장면을 목격한 헌병 순찰대장 박재영 대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많던 차들이 딱 끊어졌어요. 그전에는 인도교를 차들이 6, 7겹으로 메어 내려왔는데 가만히 인도교 북쪽을 보니까 라이트를 켠 차들이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요. 아마 한 50대 이상은 빠졌을 겁니다. 박재영 대위가 목격한 장면은 바로 이 기울어진 2번 상판에서 차들이 미끄러져 내리는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외국 기자들 기사에 따르면 자기들 앞에서 진행이 딱 멈췄다고 합니다. 정체가 된 거죠. 그런데 최창식 공병감을 비롯해서 노량진 쪽 다리 끝에 있던 공병대들은 폭파 당시 5대가량 차량이 있었다. 혹은 이시영 부통령 일행 통과 후 통과 차량이 없어서 30분을 대기하다가 발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들 증언을 종합하면 다리 남쪽 공병대 지휘부에서는 차량 통과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30분을 더 기다린 뒤 다리를 폭파했는데 하필이면 다리 어느 지점에서 아무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 진행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서 남쪽 지휘부에서는 다리 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없다고 확신했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에 이 원인 불명의 정체가 없었다면 중지도 남쪽 상판에 진입한 사람들은 모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폭우가 쏟아지는 심야였다는 사실이 이런 착각과 사고를 부추겼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 공백과 착각은 두 군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 인력을 태운 트럭들 4대가 오른쪽 3번 상판 남쪽을 통과하자마자 폭약이 폭발했습니다. 따라오던 트럭 4대는 희생됐습니다. 이 트럭들 앞에 차량이 보이지 않는 듯한 공백이 벌어졌고 이 트럭 4대와 기분이를 비롯한 외국 기자들이 탄 집차 사이에 어디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번 상판과 정체된 그 지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량과 사람이 묶여 있었느냐. 이게 인도교 폭파 사건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정체 지점을 파악하는 건 얼토당토하는 작업입니다. 정체 지점부터 2번 상판 북쪽 끝까지 있던 인원을 추정하는 작업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희생 인원을 두고 지금까지 진영들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불가능한 추론에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없거나 극소수라는 주장에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한강 인도교에서 희생됐다는 사람들의 유족이 없습니다. 거창 양민학살, 산청 양민학살 같은 전시 학살 사건에는 수많은 유가족이 존재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조사와 추모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강 인도교 사건에는 피해자 가족이 없습니다. 진영 주장뿐입니다. 그리고 만일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참극이 벌어졌다면 1950년 6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전쟁 주범인 북한이 이를 자기네 선전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습니다.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굴해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 시각에서 분석한 4권짜리 6.25 전쟁 전사입니다. 이 책 1권 16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군, 그러니까 북한군이 3일 동안 적을 추격하지 않은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적에게 한강의 남쪽 강변을 강화하고 교량을 폭파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민간인 학살 같은 자기네 선전용 전과는 없고 대신 그래서 105 땅크사단 기계화 연대 병력 35%가 전사 혹은 부상당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교량을 폭파해 자기네 전력 손실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외국 기자들 기사에는 자기들이 통제당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국방부 정훈 장교 이창록의 증언에는 통제 사실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상판 위에 민간인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우선 통과로 다리를 장악한 군 병력에 비해 극소수였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중지도까지 가득 메웠던 군인과 민간인은 아치크 상판 입구에서 통제가 진행되면서 가운데 차도는 군 차량이, 양쪽 인도는 행군하는 군 병력이 우선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민간인에게 발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통제선을 뚫고 진입한 민간인이 소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외국 기자 기분이가 목격하고 다리 위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민간인들 때문에 정체의 원인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기사를 쓴 겁니다. 이를 두고 민간인 학살이라고 한다면 사실 외면은 물론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학살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북한부터 이용했을 거고 몇십 년 전부터 유가족에 의해 진상 요구와 국가적 추모 작업이 벌어졌어야 합니다. 소련 군사고문 판단을 따르면 이 폭파 사건은 성공한 작전입니다. 국군 병력 손실을 생각하면 실패한 비극입니다. 그 비극과 성공한 작전 속에 애꿎게 희생된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의 진실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면 주장만 하지 말고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조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후 70년 넘도록 하지 못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사실이라야 가짜를 이깁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